자, 부동산 조세가 이제 그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이 내용을 좀 봐야 되는데요. 자, 일단 우리는 뭐만 좀 아시면 되냐면 이것만 좀 잘 알고 계시면 돼요. 임대주택 시장을 잘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산세입니다. 시험에는 뭐라고 나올 수 있냐면은 보유세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보유세. 어차피 재산세가 보유세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유세, 그럼 여러분은 재산세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재산세는 소유자에게 부과합니다. 임대인에게 부과합니다. 일단 왜 임대인에게 부과하냐고요? 제가 전시에 설명했죠. 국가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부과하느냐? 아주 이게 근본적인 거예요. 징수 비용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징수 비용을 가장 싸게 확실하게 받아낼 수 있는 건 임대인이다 이거죠. 그래서 임대인에게 부과하는 거고, 또 세목에 맞는 또 내용이잖아요. 재산을 갖고 있는 건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이잖아요. 그래서 재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재산세를 내는 거죠. 그래서 임대인에게 부과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임대인 공급자죠. 재산세를 부과해요. 그러면 공급이 감소하여 임대료는 상승하고 거래는 감소한다. 이거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 수요자에겐 부과하지 않아요. 임차인에게는 부과하지 않고 임대인에게 부과해요. 임대인은 공급자예요. 그러면 공급자 입장에서 세금 맞잖아요. 다른 조건 일정할 때. 그럼 세금 두들겨 맞으면 누가 하고 싶겠어요? 세금 두들겨 맞는데. 그러니까 수요가 됐든 공급이 됐든 세금을 두들겨 맞으면은 감소하는 겁니다. 그게 뭐야? 상식이에요, 상식. 그러니까 공급이 누구한테 부과해요? 공급자, 임대인에게 부과하니까 수요는 일정할 때 공급이 감소해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수요와 공급 모형에서 배웠을 때 수요가 일정할 때 공급은 감소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공급이 감소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격은 상승하겠죠. 그렇죠?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뭐야? 감소한다.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이렇게. 따라서 공급이 감소해서 왜 공급이 감소해요? 공급자에게 세금 때리니까. 공급이 감소하니까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감소한다. 그럼 가격 상승분이 있잖아요. 그쵸? 요 세금 때린 거. 만약에 세금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0원이다 라고 하면 10원만큼 세금 때린 만큼 가격 오릅니다. 이렇게. 때린 만큼. 그러면 이거를 임대인이 그대로 자기가 다 응? 그래 재산은 내가 갖고 있으니까 내가 이 세금을 다 부담할게 라는 임대인이 있을까요?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거를 임차인에게 어떻게 돼요? 임차인에게 전가하겠죠. 그렇죠? 전가합니다. 대부분 다. 그래서 전가해요. 어떻게 전가하느냐? 자, 임대료 올리는 거예요. 임대료 올려서 누구한테 전가해요? 임차인에게 전가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세금이 뭐 예를 들어서 30원이다 이거예요. 30원. 세금 예를 들어 30원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 30원을 전부 다 임차인에게 전가하고 싶겠죠. 전부 다. 누가 자기가 부담하고 싶겠어요? 떠넘기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임차인이 뭐 그렇게 녹록합니까? 그거 다 뭐, 그래요. 30원 제가 다 부담할게요. 그건 없죠.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가 이 30원을, 누군가 이 30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해결을 해야 돼. 이 30원을.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결론은. 이렇게 해결합니다.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데가 더 부담하고 탄력적인 데가 덜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인 서울의 이 임대주택 시장에서는 임차인이 비탄력적이에요. 결론이 현실적으로. 그럼 공급자는 탄력적이죠. 누가 더 많이 부담하는 거예요? 임차인이 더 부담해요. 이게 이 30원에 대해서.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임대료를 올립니다. 살금살금 올려요. 어차피 공급이 감소해서 임대료 상승하잖아요. 이 상승분만큼 전가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말이 어렵잖아요, 이게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 세금 30원을 두들겨 맞았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내요. 30원을 내. 임대인은, 건물주는. 그리고 난 다음에 월세를 살금살금 올려요. 이렇게 올려서 걷어내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다 부담시킬 수는 없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상당 부분을 30원 중에 상당 부분 뭐 한 20원 할까요? 20원은 누가 부담해? 결국은 나중에 장기적으로 보면 임차인이 부담하고 꼴랑 10원만 임대인이 부담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임대료 상승분만큼 임차인에게 재산세는 전가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장기적으로.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살금살금 월세 올려서 또는 관리비 올려서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임차인에게 전가한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임차인이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더 부담하고 임대인이 덜 부담하는 그런 구조가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사회적 문제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문제가 또 남아요. 이거는 이제 조세 형평과 관련된 건데, 그건 우리가 거기까지는 알 필요 없다 이거죠. 그냥 우리가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자, 임대주택 시장에서 보유세, 재산세는 누구한테 부과한다? 공급자에게. 공급자에게 부과하니까 공급이 감소해서 가격 상승하고 거래량 감소하는데, 그 상승분만큼 장기적으로 어떻게 돼요? 상승분만큼 누구한테 전가한다? 임차인에게 전가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 세금은 결국 누가 많이 부담하는 거냐?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자가 많이 부담한다. 그래서 이걸 전가라 하고요. 임차인에게 전가했으니까 월세나 관리비 올려서 전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귀착이라고 그래요. 뭐라 한다? 귀착. 전가와 귀착이란 표현이 기본서에 소개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구구절절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글쎄요, 지금 강의하기는 좀 그렇고요. 여러분들 이제 이 부분은 조금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문제풀이 할 때 간단히 그냥 다루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간단히만 다루고 너무 심하게 다룰 필요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험에는 이렇게 여기를 심하게 나오진 않아요. 이것까지 잘 내게 되면은 이거는 공인중개사 시험 수준을 넘은 겁니다, 사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부분은 지금은 생략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 근데 이거는 우리 시험에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이 부분 아주 간단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을 외워야 돼요. 헨리 조지입니다. 미국 사람의 헨리 조지. 그 다음에 이분이 주장한 게 토지 단일세예요. 토지 단일세. 그래서 토지 단일세. 그럼 딱 누가 나와야 돼요? 헨리 조지. 그래서 이제 헨리 조지가 정답이었어요. 작년에 이제 35회 때. 그래서 모든 세금을 폐지하고 토지에만 세금 부과하자라고 주장한 학자가 누구냐? 헨리 조지가 정답이에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간단히만 좀 설명하면 이분이 1879년도에 책을 출판합니다. 그게 이제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책이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팔렸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전 세계적인 어떤 필독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좀 공부 좀 했다 하면은 이 책을 다 봤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이 책의 뭐 구구절절 내용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결론이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그때 이제 1879년도 미국입니다. 미국을 보니까 이 부익부 이제 뭐야?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지더라 이거야. 이게. 그래서 이 빈부 차이가 엄청 나더라. 부익부 이게 나오니까 이 빈부 차이가 뭡니까?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하고
이거 빈이라 하잖아요. 부익부, 빈익빈. 그래서 이제 부자는 계속 부자 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지더라, 이거. 이게 안 된다 이거죠. 이렇게 안 간다 이거죠. 이 사람들만 계속 부가 축적이 되는 거고, 이 사람들은 계속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이게. 이런 고민을 생각한 거예요. 이건 이제 한마디로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이 헨리 조지는 생각을 한 거. 왜 그렇게 될까? 왜 이분들이 소득이 증가할 수가 없을까? 그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고민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더라? 그때 당시에 미국이 막 서부를 개발하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땅 투기가 엄청나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땅 투기가. 그러니까 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서부 영화 보면은 인디언 땅들, 원래 미국이라는 게 그 인디언들 땅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와서 다 뺏은 거 아니에요. 뭐 말하면 뭐 다 약탈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인디언들 다 내쫓고 땅을 약탈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땅 투기해서 돈을 벌더라 이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땅 투기해서 계속 부자가 되는 거고, 이 가난한 사람들은 못하니까 못한더라 이거예요. 이게 나라가 망조가 드는 거구나. 이게 망조가. 이거로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땅 투기를 못하게 할까? 이걸 막아야 되니까. 이 막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세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금으로 이 땅 투기를 막자라고 생각한 게 헨리 조지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모든 세금,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세 또는 소비세 이런 거 다 없애자 이거예요. 깡그리 없애고 어디에만 땅에만 보유세입니다. 땅에만 보유세를 부과하자 이거예요. 보유세 부과해서 세금을 전부 다 땅에만 때리는 겁니다. 보유세를. 그러면 땅을 갖고 있을 이유가 없죠. 땅을 소유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금 부담 때문에. 그러면 땅 투기를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이 왜곡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 게 누구예요? 헨리 조지입니다. 이거 설명하면 또 장황해져요. 근데 사실 이러한 사상을 미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디가 받아들였냐? 이 사상을 유럽이 받아들였고, 유럽 중에서도 이제 덴마크가 가장 이제 이 사상을 가장 많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유럽은 특히 이제 뭡니까? 독일, 그 다음에 덴마크, 핀란드,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나라들은 땅 투기라는 건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세금 엄청 뚫겨 맞아요. 땅을 개발을 하는 건 용인을 해요. 그렇지만 그냥 땅 사놨다가 땅값 올라가지고 뭐 양도 차익 먹는다? 이건 상상 못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를 유럽은 완전히 이걸 막아버렸어요. 이 헨리 조지의 이러한 것을 받아들여서. 근데 이제 이걸 안 받아들인 나라가 공교롭게도 미국이고, 또 보고 베낀 게 일본이고, 또 보고 베낀 게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좀 틈이 많죠, 이게. 근데 지금은 아니죠. 이제 지금은 아닌데, 예전에 틈이 많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그래서 요 정도 배경이고, 나머지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세금 없애고, 땅에만 세금 때리겠다. 근데 지대 수입이 100% 징수할 경우, 그렇죠? 지대 수입이 있으면 그 전부 다 그 세금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토지세 수입만으로 정부 재정을 충당할 수 있다. 모든 세금 없애고, 그래서 토지에만 세금 왕창 때리자. 그래서 토지 단위세를 합니다. 뭐 요 정도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요것도 용어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양도세 중과라 하죠. 양도세 중과. 그래서 이제 이거 무섭죠. 그래서 이제 그 뭡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다주택자들, 2주택자, 3주택자 이렇게 되게 되면 양도세 중과를 엄청 뚫리게 맞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유예를 했는데 뭐 이거 두들겨 맞아요. 그러면은 양도 차익의 대부분을 세금 다 내야 돼요. 거의 80%, 90%를.
그게 양도세 동결효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다주택자다라면, 여러분이 만약에 다주택자라면, 네? 다주택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세금 무서워서 양도하겠어요? 안 하겠죠? 안 합니다. 안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정권이 바뀌기만 기다리죠. 정권이 바뀌면 풀어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래를 뒤로 미루게 하는, 양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거래를 뒤로 미루게 한다 이거예요. 그럼 거래를 뒤로 미루게 한다는 건 공급이 위축이 된다는 얘기죠. 공급 위축이 돼요. 양도세 중과 때리면 공급을 안 합니다. 안 팔아요. 왜요? 세금 무서워서. 그래서 공급이 위축된다를 동결, 얼어버린다. 그런 얘기. 공급이 얼어버린다. 위축이 된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양도세 동결효과라고 그래요. 이 공급이 위축이 돼요. 이렇게. 알았죠? 이걸 양도세 동결효과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이제 이렇게 나왔죠. 양도세 동결효과란 부동산 보유자로 하여금 거래를 앞으로 당기는, 이렇게 나와요. 틀렸죠? 그냥 상식선에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다. 그럼 이제 공급이 감소하니까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수요가 일정할 때 공급이 감소하면은 가격은 상승할 수 있잖아요. 상승할 수 있다. 지가는 상승할 수 있다. 또는 가격은 상승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시험에 만약에 하락할 수 있다. 그럼 틀린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 또 뭐라 하느냐? 거래를 뒤로 미루는 게 아니라 앞으로 당기는 효과가 동결효과다. 틀렸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렇게. 이 정도 내용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조세를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이제 기출문제 중에서 조금 어려운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이제 문제풀이 하면서 기출문제 해설할 거니까요. 그때 이제 좀 제가 살을 더 붙여 드릴게요. 여기에 나오는 우리 부동산학 개론에 나오는 학자들, 뭐 우리가 마샬 배웠죠. 마르크스, 헨리 조지, 이분들이 여기 이제 설명하기 앞서 좀 간단히 이제 설명을 하면, 알프레드 마샬 준지대죠. 그 다음에 마르크스의 절대지대. 그 다음에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 이분들이 동시대 사람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마샬은 영국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헨리 조지는 미국 사람이고, 그 다음에 마르크스는 원래 이제 독일 사람인데 주로 영국에서 활동을 많이 했죠. 그래서 서로 만났습니다. 압니다. 그래가지고 논쟁을 벌였어요. 논쟁을. 그래서 유명한 논쟁들입니다. 그래서 당대에 그때 당시에 그 지성인의 가장 탑이었습니다. 탑. 그래서 그분들이 베스트 오브 베스트였어요. 그런 학자들입니다. 그런 학자들이 이제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게 후대에 영향을 많이 미쳤고, 그 다음에 우리 책에 이제 소개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허접한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어디로 가는 거냐? 이제 주택 정책입니다. 이제 땅 아니고 이 주택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택은 필수제입니다. 필수제. 그래서 이론상 필수제라는 게 뭐냐?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재화, 상품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따라서 토지와 주택은 필수제입니다. 이게 없으면 인간은 생존할 수가 없어요. 이 필수제이기 때문에 이 땅과 토지와 주택에 대해서 규제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이 전 세계적으로 이 땅과 주택에 대해서는 투기를 못하게 해요. 못하게 합니다. 이게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느냐? 이 필수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래서 이 필수제이기 때문에 이 투기를 못하게 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어떤 흐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역시 거기에 말맞춰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주택이 필수제이기 때문에 그 나오는 용어가 이 PIR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에 PIR 여러 번 나왔습니다. PIR이 뭐냐 이거죠. P, price.
트가 뭐요? 나누기입니다. 영어로 나누기. income. 그 다음에 ratio, 비율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income은 뭐야? 분모가 되고 price는 분자가 되는 거예요. income이 뭡니까, 여러분? 소득이죠. 그 다음에 price는 뭐죠? 가격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소득이 분모가 되고요. 가격이 분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가격은 어떤 가격이냐? 라면 가격이냐? 담배 가격이냐? 소주 가격이냐? 아니고요. 주택 가격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분모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분자는 가격이 되는 거예요. 주택 가격이. 그래서 여기 보면 가구의 연소득 대비라는 게 뭐예요? 요 앞에 있는 건 대비 앞에 있는 건 분모라는 얘기예요. 분모. 가구의 연소득 대비 앞에 있는 건 분모예요. 그 다음에 주택가격 뒤에 있는 건 분자예요. 이렇게. PIR 나오면 분모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소득이고 분자는 가격이다. 분모는 소득이고 분자는 뭐야? 가격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트가 슬래시니까 긋고 분모는 소득이고 분자는 가격인데 여기서 소득은 이 가처분 소득이거든요. 그리고 분자는 뭐야? 가격이다. 그래서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의 비율이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요. 이 PIR이 커진다라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PIR인데 예를 들어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소득이 1억인데 연봉이 1억인데 주택가격이 10억이다. 그렇죠? 그러면 연소득의 10배가 주택가격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이제 평균적인 소득, 여기서 말하는 주택가격은 평균적인 아파트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PIR은 1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소득의 10배가 집값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근데 평균적으로 보통 12 정도 되는 게 평균이에요. 즉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을 따질 때. 그러면 연봉이 1억일 때 집값은 12억 정도 되는 게 일반적인 거다 이거죠. 이게. 근데 이게 점점 커진다. 예를 들어 이게 20으로 됐다. 라고 하는 건 뭡니까? 1억인데 소득은 1억인데 이게 20억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점점 PIR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소득은 일정한데 소득이 집값만 오른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쉽게 말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소득은 일정한데 집값만 오르는 거야. 그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PIR이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커진다는 얘기예요?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PIR이 커지고 있다. 커지면 커질수록 소득이 일정한데 집값은 오른다. 그럼 집을 사요, 못 사요? 못 사는 거죠. 그러면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택 부담 능력이라고 해요. 말이 좀 이상하죠? 여기서 부담이라는 게 구입 능력이에요. 그럼 PIR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돼요? 집을 살 수 있는 능력, 주택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 구입 능력은 떨어지는 거죠.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PIR이라는 것은 price, 가격, 그렇죠? I가 뭡니까? income. 그래서 이제 분자는 집값이고 주택가격이고 분모는 소득이다. 그래서 이걸 말로 하게 되면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의 비율인데 이게 커진다는 얘기는 소득은 일정할 때 집값만 오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은 좋아진다, 나빠진다, 나빠진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요렇게 요 정도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것 덕분에 이게 이제 다 뭡니까 세상살이라는 게 빚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항상 후유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어떻게 해야 돼요? 문재인 정권 때 집값이 가파르게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PIR이 엄청 올라갔어요. 이게 올라가면서 서울의 인구는 감소하고 경기도의 인구는 증가하고 서울은 어떻게 해요? 급격히 고령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거주하는 인구를 보면 실제 거주지를 놓고 거주하는 인구를 보면 왜 그러느냐? 집을 장만하기가 너무 어렵다. 집값이 너무 오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한테 뭐 상속받아갖고 뭐 아니 증여받아갖고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집을 못 사는 거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혼하면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경기도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왜? 서울보다 경기도가 더 집값이 싸니까.
경기도로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문을 닫아야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서울은 점점 노인네는 많아지고 애들 보기가 어려워지는 거지. 이런 부작용이 생기더라 이거죠, 이게. 이게 참 사회적 문제죠, 이게. 그런 후유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후유증을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건 이제 그 위정자들이 해야 될 목이라고 보는 거죠. 어찌됐건 간에 우리는 이제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PIR이 왜 중요하냐? 그런 맥락에서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이렇게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심심찮게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선분양과 후분양입니다. 이게 작년에는 안 나왔는데요. 35회 때는 안 나왔는데 2, 3년에 한 번씩 꼭 물어보는 게 선분양과 후분양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선분양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자, 신규 아파트예요. 신규 아파트. 이걸 분양을 받아야 되잖아. 분양. 그쵸? 분양을 받아야 되는데 뭐 어디 가요? 모델하우스 가서 보는 거 아니에요. 10억짜리 아파트 사는데 모델하우스 간단 말이에요. 모델하우스 보고 계약서 쓰죠. 그럼 계약금 내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2년 동안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중도금을 내요. 그리고 2년이 지나면 뭘 치러요? 잔금을 치러요. 잔금을 치르면서 등기 이전하죠. 등기 이전하고 그 다음에 어디라는 거예요? 새 아파트 입주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이런 걸 무슨 분양이라고 그래요? 미리 분양한다. 선분양이란 말이에요. 이게. 선분양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땅만 있어요. 아니면 거기 삽질하고 있어요. 집은 없어. 이게 준공된 아파트는 없는 거죠. 그런데 미리 사는 거예요. 수요자들이 미리 돈 내고 사는 겁니다. 모델하우스 보고. 이걸 선분양이라 하고. 그럼 후분양이라는 게 뭐냐? 후분양이라는 건 뭐냐면 80% 정도. 거의 골조 올라가고 그 터 다 잡고 골조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뭐 샤시 같은 건 아직 안 달았다는 얘기지. 내부 뭐 인테리어는 안 했고 골조는 다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이 상태에서 이 수요자가 그걸 보고 골조 올라간 것까지 다 보고 그리고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후분양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선분양과 후분양 차이가 있고 우리나라는 선분양하고 있죠, 대부분. 그래서 이제 일본하고 미국하고 이제 우리나라, 중국은 빼고요. 보면은 미국과 일본은 다 후분양이에요. 우리나라가 선분양해서 아주 이상한 게 만들어져요. 이게. 언젠가는 후분양이 될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선분양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분양을 했는데 선분양은 여기서 보면 공급자 중심이에요. 건설회사 입장이야. 이걸 아셔야 돼요. 후분양은 수요자 입장이에요. 그럼 그 아파트 사는 사람 입장에서 후분양이 좋은 거죠. 선분양은 불리한 거예요. 누굴 위해서 선분양을 만들어 놨느냐? 아파트 공급하는 사람들, 건설회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건설회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수분양자라고 그래요. 계약한 사람들. 받을 숫자, 분양을 받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수분양자라고 그래요. 계약한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계약금은 중도금 받아서 아파트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초기 건설 비용의 대부분을 이 수분양자 계약금 중도금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식은죽 먹기요, 땅 짓고 헤엄치기예요, 이게. 후분양에 비해서는. 왜 이렇게 만들어졌느냐? 또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공급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초기 주택건설 자금을 대부분 누구한테 받아내요? 수분양자한테 받아내는 거예요. 이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금 조달이 용이하죠. 그 대신 또 뭐가 있느냐? 수분양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찔딱찔딱 내니까 일시불로 내는 게 아니라 찔딱찔딱 내니까 부담이 좀 완화되는 부담도 있다. 이렇게 돼요. 그렇지만 이 선분양의 문제점이 뭐냐? 한마디로 부실시공이에요. 부실시공. 이게 심각하단 말이에요. 이게. 모델하우스 가니까 멀쩡했는데 가서 입주해 보니까 엉망이고 입주 못하는 경우도 있죠. 또 이게 이 사회적 문제예요 지금. 우리 순살 아파트 저기 지하 주차장 무너지고 맨 그러는 거 아니에요. 또 뭐가 있냐? 떴다방 딱 뜬단 말이에요. 벌써 선분양하면은 떴다방이 오니까 분양권 전매란 말이에요.
이런 투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게. 이런 부작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선분양을 유지하는 건 뭐냐면은 딴 게 아니에요. 누구를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수요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건설회사를 보호하고 있는 거지.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건설회사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진 게 뭐야? 선분양이에요. 이게. 그러면 후분양은 누구한테 유리한 거예요? 수요자 중심이지. 아니 10억 주고 사는 아파트인데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알고 사야 될 거 아니야. 하다못해 1,000원짜리 그 뭡니까 뭐 하나 사더라도 다이소 가가지고 보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10억짜리를 모델하우스가 보고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 후분양으로 가야 된다. 이게 원칙이다 이거죠. 그러면 후분양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주택건설 사업자들이 건설회사들이 자기가 자금을 조달해야 돼요. 왜? 계약금 중도금 갖고 선분양에서는 사업자금 썼는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알아서 제주껏 자금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완성된 주택을 대상으로 소비를 결정함으로 합리적 선택 가능하다 이거예요. 순살 아파트 또는 뭐야 조만 끝내준다 그랬더니 조만 끝내주는데 묘지가 보이더라. 그리고 뭡니까 들어가면 하자 투성이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잖아요. 이런 문제들은 없앨 수는 없지만 완화시킬 수 있는 게 뭐예요? 후분양이에요. 후분양으로 가야만이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돼요. 그래서 후분양으로 가게 되면 이 수요자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보고 사니까 그 다음에 부지시공 품질 저하 요거 완화시킬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이거죠. 뭐가 문제냐. 주택 수요자 입장에서 일시불을 내야 된다 이거예요. 요런 문제가 있다 이거죠. 아 이건 뭐 모기지 받으면 되는 거고. 근데 뭘 자꾸만 주장하냐면 공급이 감소한다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공급이 감소하기 때문에 후분양을 못 간다 그 얘기. 건설회사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공급이 감소하니까. 왜? 이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데 자금 조달 능력이 없는 중소건설사는 어떻게 되느냐? 다 부도난다 이거죠. 공급이 감소하기 때문에 천천히 가야 되는 거지 급격히 갈 수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내세우는 주장입니다. 근데 공급 감소되기 때문에 후분양으로 급격히 갈 수는 없다. 그런 내용이죠. 이 정도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알아야 되는 게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선분양이기 때문에 입주자 저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선분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는 걸 배워요. 주택법. 또 근거법규는 주택법이에요. 그러면 주택법에 입주자 저축이라는 이 제도가 있는 건데 이게 뭐 선분양 때문에 있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후분양이다? 그럼 이게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근데 선분양하기 때문에 입주자 저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택 청약 종합 저축 나오면 입주자 저축 근거법규는 뭐다? 주택법이다. 이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국토부 장관은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에게 미리 주택을 공급받으려 하는 자는 누구예요? 주택의 수요자. 미리 입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저축하게 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입주자 저축이고 이거의 대명사가 뭐야? 주택 청약 종합저축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주택 청약 종합저축은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대한 어떤 세밀한 내용은 어디에 나왔냐?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또 세밀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전부 다 이 선분양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후분양이다. 그럼 이런 제도들은 뭐야? 무의미한 거죠. 이게 별로 실속이 없는 내용들인데,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또는 유럽에서는 시행하지 않는 이상한 이 선분양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내용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만 있는, 이제 우리나라라는 건 이제 유럽이나 미국, 일본 얘기하는 겁니다. 에 비해서 없어요, 그게. 우리만 이런 겁니다. 이런 어떤 독특한 제도가 있다. 그래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게 요 이제 뭡니까? 이 장점과 단점, 선분양과 후분양 요거니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분양하면 이제 문제가 뭡니까? 딴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부시시공입니다. 부시시공. 부시시공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는 건 뭐냐? 후분양이다 이거죠. 그리고 건설회사 입장에서 건설 자금을 손쉽게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선분양이다 이거죠. 분양권 전매, 청약 저축. 통장 전매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법이거든요. 이렇게 다 뭐예요? 이 선분양 때문에 이런 시스템, 이런 어떤 부작용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이렇게 알고 계시면은 뭐야? 여러분들은 선분양과 후분양을 이제 이해하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뭡니까? 이제 주택정책에 대해서 이제 임대주택 정책이 마지막으로 좀 남았습니다. 임대주택 정책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부동산 투자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 어떻게 즐거우셨나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즐거운 마음으로 뭐 이것저것 공부하다 보면 머리는 좀 아플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